안녕하세요. 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칼폴라니 왼편의 삶, 저희 연구소랑 만홍지 출판사랑 함께 출간한 칼폴라니 전기입니다. 이 책 혼자 읽기가 워낙 어려워서 어려울 것 같아서 책을 감수한 저도 읽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일종의 AS 개념으로 책을 구입하신 분들에게 좀 자습서 겸해서 자습서용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참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만 보고서는 아마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 책하고 함께 보셔야 왜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칼폴라니 왼편의 삶 만홍지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구입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1장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앞부분에 이 책의 저자인 게러스 데일이 쓴 그 서문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게러스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원래는 독일사 전공이었었어요. 독일사 전공자였는데 폴라니라고 하는 인물의 사상과 이 인생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분한테 들은 바로는 한 20년 정도 쭉 자료를 모으고 문서고도 다 뒤져서 나온 책이니까 일단 이 책의 어떤 기본 자료 조사가 굉장히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독일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히스토리 오브 아이디어스라고 하죠. 사상사, 유럽 사상사에 아주 정통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하게 훌륭한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읽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장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1장에 이제 딴 거는 좀 그렇다 치고 제일 골치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이 유태인 마자르 혼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아마 여기서 절망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게 유태인은 뭐고 마자르인은 뭐니며. 그러면 칼폴라니는 유태인이었다는 거냐 마자르인이었다는 거냐 아니면 둘 다였다는 거냐 무슨 분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 비슷한 기시감이 드는 일이 하나 있는데 칼폴라니의 주저 거대한 전환도 말입니다. 책 펴자마자 이 죽음의 암병반이 시작이 돼요. 그 책 앞부분은 좀 쉽고 말랑말랑해야 사람이 좀 계속 읽을 생각이 날 텐데 거대한 전환도 피자마자 100년 평화가 뭔가 해가지고 19세기 유럽에서 전쟁했던 얘기들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전쟁을 했네 안 했네 그 다음에 무슨 로스차일드가 나왔다가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알 수가 없는 이런 얘기가 전진이 되고 겨우 읽어서 2장을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1920년대에 대공황 전에 무슨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가 정신없는 얘기만 나오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얘기는 사실 4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장벽이 그래가지고서 한 분들이 많은데 이 책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1장 앞부분에 하필이면은 유태인 마자르인 어려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나 이거 이렇게 돼버릴까봐 제가 유태인 마자르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난데없이 나오는 이 유태인 마자르인에 대한 설명이 아주 해박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만 가지고 아실 수가 이게 힘들 경우를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마자르인 헝가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헝가리인들은 스스로 이제 마자르인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어떤 민족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유럽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만은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고 언어도 유럽어족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중세 초기부터 한 9세기 정도부터 이 카파도키아 요 평원을 정복을 해서 오랫동안 이 헝가리라는 나라를 하고 이제 살아왔었는데 이 지역은 근데 민족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죠. 슬라브인들을 그러니까 슬라브인이라고 해도 또 가지가지입니다. 크로아티아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마자르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바로 연접해서는 독일 말을 쓰는 오스트리아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런 여러 그 국가들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바로 아래에는 옛날엔 비잔틴 제국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비잔틴 제국을 오스만 투르크가 정복을 해버리죠. 그때 유럽 문명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칫하면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는데 비잔틴 제국이 유럽 제국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뚫렸잖아요. 터키 그 무슬림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그냥 막 쳐들어와 가지고 뭐 비엔나고 뭐고 다 그냥 무슬림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격전장으로 쓴 데가 이 헝가리 부분이었었어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라큘라 백장님도 이제 큰 공헌 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헝가리에서도 그러니까 헝가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독일군 그다음에 뭐 프랑스군 뭐 여러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온 연합부대가 와가지고서 이 헝가리 요 지역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무슬림들하고 격전을 벌입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독립성이 그 마자르 지배계급의 독자성이 약해지게 되고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자리 잡은 합스부르크 왕조가 이 헝가리 지역의 실질적인 군주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18세기가 지나가는데 스토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배자는 합스부르크가 되고 헝가리 지역에는 마자르인들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주된 기능은 터키하고 계속 전쟁을 벌이는 게 되고 그러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사이에 마자르인들은 무수하게 죽어나갔고요. 그 사이를 누가 채우느냐 하면은 여러 다른 슬라브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터키 사람들도 살게 되고 그래서 인종 구성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인구에서 마자르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반은 가지가지의 소수 민족들로 채워지는 이런 지역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이제 참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헝가리의 지배계급이 마자르인들이라고 말하기 힘든 사람들이 돼버려요. 일단 이 사람들이 그 합스부르크라든가 서유럽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거기다 여기가 종교적으로 또 이 그리스 정교회가 아니고 이 카톨릭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은 라틴어를 쓰고 귀족들은 어느샌가 프랑스어를 쓰게 됩니다. 왜 우리 러시아 소설도 읽어보면 러시아 귀족들도 불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서 막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민족적으로 아주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지배계급은 마자르인이긴 하지만은 마자르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불어를 주로 쓰고 오스트리아나 저런 외국 사람들의 외국 세력의 앞잡이처럼 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마자르어를 쓰는 헝가리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가 비옥한 땅인데 농촌에 주로 있습니다. 마자르어를 쓰는 마자르족들은. 그 다음에 언어가 전혀 다른 슬라브인들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가지가지의 슬라브 민족들이 또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이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그러다가 1848년에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마자르 민족혁명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자르 민족주의가 벌어져서 여기를 마자르인들이 마자르어를 쓰는 마자르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통치하는 마자르 공화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서구 세력으로 독립을 해서 마자르 공화국을 세우자라고 하는 게 혁명이 벌어지고 그래서 1848년부터 물론 이 혁명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헝가리 지역을 마자르족으로 마자르 문화로 통일시키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세력이 그때부터 쭉 이제 나라를 이끌게 되고요. 그러다 또 복잡해지는 게 1860년대 말이 되면은 다시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황제랑 다시 딜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 두 나라를 다시 합치자 그래서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종속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 형식적으로나마 대등한 두 개의 나라가 대등하게 합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걸 만든다라고 하는 형태는 됐지만은 어쨌든 이 복잡한 그 사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니가 태어났던 게 1884년인데 18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헝가리라고 하는 사회가 일단 귀족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마자르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불어를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그 합스부르크 지배계급과 유착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민족 전체를 마음을 열고 통합을 한다든가 마자르 민족 문화를 전체를 만들어서 국민국가의 어떤 형성의 주체가 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직계급은 자기 나름의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서 라틴어를 쓰면서 또 자기들대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자르인들이 그 전보다는 확실히 분명히 마자르 민족의식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소수민족들이 워낙 많은 상태라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폴라니가 대학 다닐 적에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이제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우익 학생들한테 폴라니가 그 우익 학생들하고 이제 또 패싸움을 벌여가지고 뭐 퇴학당하고 이런 얘기가 소상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 폴라니가 대학을 다니던 20세기 초라고 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마자르 민족 국가를 국민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카톨릭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또 전통 귀족들이 방해를 하기도 해서 아주 복잡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국민 국가로서 모습을 딱 가지게 되는 거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비로소 그 헝가리 공화국이 오스트리아하고 단절하고 생기면서 이제 나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하실 텐데 여기 한 가지 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끼어듭니다. 유태인 문제입니다.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냐면은 개밥의 도토리라고 말하면 제일 좋을 겁니다. 유태인들은 유럽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살았어요. 특히 동유럽 부분에서는 이 유통, 그러니까 그 물류의 유통의 거점이 되는 크라카우라든가 이런 나중에 바르샤바라든가 이런 중요한 도시들에는 유태인들이 꼭 살았기 때문에 이 동유럽에서 유태인들이 산 역사는 1000년 이상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이건 서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다르고 카프탄이라서 아주 긴 옷 있어요. 그 시커멓고 긴 옷 있죠. 그거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언어는 이 동유럽에 있는 아시케나지 유태인들은 주로 이제 이디시어라고 하는 걸 썼는데요. 이디시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독일어입니다. 밑바닥 기초는 하이 게르마닉인데 독일어긴 한데 어휘라든가 이게 히브루가 굉장히 히브루라든가 다른 언어의 어휘가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데다가 쓰기를 히브루 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보면은 저게 독일어야 뭐야. 그다음에 쓰는 거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시나고그에서 따로 모이죠. 결혼식 방식도 다르죠. 예수님 교회 모든 게 다르고 아주 심하게 달랐던 게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두 가지 노예를 두는 일하고 고리대금업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평민들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필요로 했냐면은 그 왕이나 귀족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돈 장사를 해야 되고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유태인들을 갖다가 자기들 편으로 둬서 도시 안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지배계급의 비호화에서 그 도시의 기능 때문에 자리가 인정돼 가지고 살긴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겠죠. 저것들 무슨 지배계급의 무슨 애완견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껐떡하면은 뭐 흉년이 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막 두드려 패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사는데도 게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한정이 됐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군인으로 복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독교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 유럽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유태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은 상업이라든가 고리대급업이라든가 몇 가지로 철저하게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통혼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를테면은 일본은 아직도 그 브라꾸민이라고 하는 그 차별받는 존재가 있죠. 이 식으로 유럽 내에서 최근 18세기 말까지 어디에서나 이렇게 차별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유태인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게 프랑스 혁명 때였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 국민 국가에서 민족의 새로운 정의가 나오는데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찬성하는 이들은 모조리 프랑스 나시옹의 그 일원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헌법에서 나오게 되죠. 그럼 이게 암시하는 바는 당신이 유태인이고 카프탄을 입고 탈무드를 외우고 다닌다 하더라도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찬성하는 한 모두가 평등하다. 따라서 유태인들도 그 전까지는 유태인이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 동화가 되려면은 기독교도로 개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유태 신앙을 버리고 유태인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기독교 세례를 받고 기독교 이름을 얻어야만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유태인인 상태로도 똑같이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은 법적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걸 이제 영어로 이맨시페이션인 유태인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나폴레옹 군대가 진주했었던 독일 지역 특히 칼막스가 살았었던 그 트리에르 지역이 그랬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 때문에 유태인들이 우리도 기독교 사회에 동화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 그 나폴레옹 군대가 패퇴하고 다시 그 비엔나 체제 굉장히 반동적인 비엔나 체제로 복구하면서 유태인들이 프랑스 혁명의 방식으로 아주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통합되는 건 실패해버리게 되고 여전히 유태인들에 대한 제한과 어떤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벌어지냐면은 유태 계몽주의 운동이 19세기 중반부터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유태인 지식인들 스스로가 우리 이거 좀 그만하자. 이놈의 까발라 그만하고 이놈의 유태교 신비주의 그만하고 이상한 주문 외우는 거 그만하고 이상한 의식해가지고 막 또 연기 피우고 그냥 다 연기에 취해서 해롱해롱하고 그만하고 우리도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해서 유럽 사람들이 이미 전취한 그 높은 수준의 이성과 합리성, 근대성을 가지고 유태인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이건 특히 서유럽에서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래서 서유럽의 유태인들 중에 지식인들 일부는 서양 사람들보다 더 근대적이 되고 더 모던해지고 그러니까 서양 지식인들보다 더 모던해지고 더 합리적이 되고 더 코스모폴리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그 유태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옛날식 그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걸 단절해 버릴 것만이 유태인의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동유럽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동유럽은 이런 서유럽에서의 계몽주의 영향을 덜 받아가지고 동유럽 유태인들은 계속 이게 다 모자 쓰고 이게 치렁치렁하고 다니고 개토에 모여가지고 또 향 피워서 이거 하고 이러고 사는 이제 생활 방식을 하니까 여기서는 여전히 경멸의 대상이었었어요. 자, 근데 이 부다페스트는 어떤 데였느냐? 여기가 또 이제 또 한 골때림 합니다. 복잡합니다. 부다페스트라는 도시를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부다페스트가 하나의 도시가 아니죠. 두 개. 정확하게는 세 개인데 보통 두 개. 부다와 페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입니다. 거기 도나우강이 이렇게 흐르고 도나우강 이쪽이 부다고 저쪽이 페스트인데 부다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자르 귀족들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이 큰 궁전 지어놓고 대저택 지어놓고 이렇게 폼 잡으면서 사는 굉장히 산뜻한 동네예요. 거기서 아침에 조깅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결국 못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아주 상쾌한 동네고 페스트는 그 강 건너에 상인들, 장사꾼들, 그 다음에 관료들, 교육자들, 학교 뭐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는 부르주아들의 그 성밑 도시라고 하는 게 있죠. 왜 그 일본 역사에도 성하촌이라고 하는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귀족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상인들과 물류의 장소가 페스트입니다. 여기서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이 부다페스트가 형성되는 과정이 그런데 이 마자르 귀족들은 특히 유태인들을 많이 필요로 했었어요. 마자르 귀족들 이 부다 부분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위해서는 유태인들 장사꾼들이라든가 금융업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살았던 동네예요. 이 페스트라는 도시가. 그렇게 해서 페스트라는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자, 이 헝가리라고 하는 골치 아픈 지역에 온 유태인들은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됐느냐. 여기서 이제 한골때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유태인들이 그전에는
가장 센 지배계층에게 보통 동화가 됐는데 여기서는 유태인들이 마자르 농민들하고 동화되는 쪽을 택해요. 그 계기는 이제 여기 책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 자유주의 1860년대 자유주의 정부 그 헝가리의 그 혁명 이후에 생겨난 그 자유주의 흐름의 정부가 마자르인들 스스로도 농촌에 있는 마자르인들도 숫자가 다수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워낙 인종 구성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 그래서 유태인들 보고 우리 마자르인하고 하나의 민족을 형성을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유태인들은 이 아까 말한 대로 그 프랑스 혁명식의 유태인 해방 정책 있죠. 그러니까 유태교를 믿든 안 믿든 기독교를 개종하든 안 하든 문호를 개방하겠다. 관직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유태인들한테 보이게 되니까 유태인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의 많은 숫자가 지배계급인 귀족보다는 이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농촌에 많이 있는 이 마자르인들, 헝가리, 그 마자르어를 쓰는 헝가리인들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쪽을 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서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처럼 자기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코스모폴리탄으로 바뀝니다. 코스모폴리탄해지고 모던해지고 굉장히 이성적 합리적이고 멋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댄디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폴라니가 살던 그 거리를 제가 가봤는데 그 안드라시 거리라고 해서 그 페스트 지역의 그 제일 중요한 그 대로예요. 우리 서울로 치자면 뭐 세종로쯤 될까요? 지금도 그 안드라스 거리가 그대로 있고 폴라니가 살던 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길에 폴라니도 살았고요. 지베르지 루카치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 유명한 철학자. 그 다음에 그 작가로 유명한 그 아서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이 세 사람이 그 옆집 요 같은 거리에 살고 있는 그 저택에서 똥똥똥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친구들이었대요. 물론 캐슬러는 나이가 좀 어리지만 안드라스의 거리가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마자르 민족주의에 동화하고 코스모폴리탄하고 근대적이고 이성적인 새로 거듭난 유태인을 표방하는 그런 유태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설명이 골 때리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자르인들하고 동화가 됐으면은 마자르 사람들이 그러면 어서 오시오 우리 유태인 동지들하고 동화를 시켰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유태인들도 억울하게 생겼는데 옛날에 이거 카프탄 입고 뭐 이거 탈무드 외우고 다닐 때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구박을 하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모던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깨끗하게 댄디하게 양복 입고 영어 쓰고 독일어 쓰면서 이렇게 그 살아가니까 이젠 또 뭐라고 미워하는 반유태주의가 나왔냐면 되려 옛날에는 미신적이고 무지몽매하고 냄새나는 그런 시골 사람들 이런 식으로 유태인들을 차별하다가 이제는 저게 프리메이슨의 앞잡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금융가라든가 이 국제적인 음모 세력의 앞잡이들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세련되고 이성적이래 가지고 이질감을 느끼는 그래서 차별을 받는 그런 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래도 구박받고 저래도 구박받는 건데 그래서 지금 폴라니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예요. 폴라니 세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자면 이 사람 분명히 유태인입니다. 아버지도 유태인이고 어머니도 유태인이고 할아버지는 철저한 랍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라니는 자기는 유태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근대적이고 계몽된 계몽주의자 영국식 젠틀맨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유태인이라고 보지 않았고 전통적인 유태인 공동체하고 절대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배반자죠. 한편 그럼 이 사람이 헝가리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자기를 헝가리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이 집에서 쓴 언어가 헝가리어가 아니었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폴라니 집안에서 쓴 언어는 독일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이 폴라니는 계속 누누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폴라니 마자르인들을 사랑하며 마자르 문화를 아끼며
마자르인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말에 아마 폴라니의 황당한 정체성이 응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자르인들의 영국 친구다. 말도 안 되죠. 이 사람이 무슨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유태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머릿속에 준거 집단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영국식의 합리적인 그런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영국인으로서의 의식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마자르인들의 국민국가 형성이라든가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자기도 가급적이면은 헝가리어를 갖다가 많이 배우고 많이 쓰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듣고 나니 복잡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폴라니라고 하는 사람의 의식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그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보편주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유태인이다, 나는 뭐 헝가리 사람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어떤 좀 한정된 정체성이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에는 이게 이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체성 자체가 이렇게 애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인류 전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이 사람 그 책 뒤에 보면은 고대사를 연구해서 뭐 수메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고대인들이나 원시 부족들의 생활 방식하고도 그렇게 쉽게 동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마인드라고 그럴까? 그게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책 그때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아주 깔끔한 영국 젠틀맨이고 어머니는 러시아에서 온 나르드니키의 후예. 그래서 아버지는 합리적이고 냉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상상력 넘치고 불꽃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분석학도 관심이 많고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였다. 그래서 폴라니는 양쪽 기질을 다 가지고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바닥에는 폴라니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쉽게 설명하기 힘든 그야말로 이 책에서 말하는 유태인 마자르인이라는 유태인 마자르 혼종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정체성이 밑에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머니가 대표하는 러시아의 세계, 아버지가 대표하는 영국의 세계를 가지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